국내 네 번째 우한폐렴 확진자가 어제 나왔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우한폐렴이 사스와 달리 잠복기에도 전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걱정,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늦었지 못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확진 판정자 모두 입국대 공항 검역 시스템을 무사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감염 상태로 시내 이곳저곳을 며칠씩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추가 감염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역을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확인된 것은 보건당국의 검역 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잠복기 상태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경우 현재의 공항 검역 시스템은 걸러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활동을 하게 되면 2차, 3차 감염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대만처럼 중국 여행객의 국내 입국 금지 등 추가 전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할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한폐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미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말이 없습니다. 20만이 넘으면 답을 하겠다는 청와대였습니다. 아마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야당 대표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문 대통령이 바로 그 말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당은 신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TF를 발족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첫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보건복지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앞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치권 전체가 모두 힘을 모아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청와대 최광욱 공직비서관은 조국 아들한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습니다. 그래서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동안 청와대 비서관이 기소되면 옷을 벗는 게 역대 모든 정부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최광욱 비서관은 버티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을 수사받게 만들 것이다 라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최 비서관은 이미 국민 밉상이 됐습니다. 밉상은 그뿐이 아닙니다. 밉상 3인방이 있습니다. 최 비서관, 정치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추미애 법무장관 세 사람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항명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최 비서관 기소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을 패싱하고 추미애 장관에게 먼저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 법령인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명백히 어긴 것입니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부는 최광욱 기소를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윤석열을 찍어내려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청법을 인사하고 검찰청법을 위반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그런 추 장관은 사법부 판결이 있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법무부가 감찰을 하려 한다면
적법한 지시를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사무규칙을 어긴 이성윤 지검장이 되어야 합니다. 최강욱 기소 전날인 지난 22일 밤 이성윤 지검장의 행적은 수상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밤 9시부터 어딘가 1시간가량 통화를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통화를 끝낸 직후인 밤 10시쯤 수사팀 기소의견에 결재를 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인 자정 무렵에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에 그가 법무부나 청와대 측과 접촉해 지침을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강욱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3번이나 어긴 이성윤 지검장은 22일 밤 그 수상한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국민에게 이슬직고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검을 해서라도 사실관계를 규명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검찰학살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오늘 오후 2시에 엽니다. 내일은 국회 법사위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당은 또 특검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수사 방해 전모를 밝히기 위해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특검을 관철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방해로 특검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곧바로 특검이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농단 운운하며 공격했던 판사들이 잇따라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얼마 전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최초 폭로자인 이탄희 전 판사가 민주당으로 가더니 어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비난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이에 앞서 김형현 법제처장과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사법농단 어쩌고 저쩌고 한 뒤에 문재인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저들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사법부에 이런저런 폭로를 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들 어용 판사들을 이용해 사법부 적폐몰이를 했고 그것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탄희 전 판사가 폭로를 해놓고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바람에 당시 법원행정처 임종원 차장이 억울하게 구속 기소됐다고 합니다. 대법원 자체 조사 결과 당시 부당한 지시를 내린 간부는 임종원 전 차장이 아니라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탄희 전 판사가 입을 다물었던 것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탄희 판사나 이수진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을 하는 진정한 판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가면을 쓰고 영웅 행세를 한 판사들이나 그들을 이용한 민주당은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과 균형발전위원회가 총선용 직함을 대거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원래 11명이었던 국민소통특별위원은 무려 35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40여 명이 이번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국민소통특별위원들은 실제 활동은 전무했습니다. 또 이 국민소통특별위원회의 야당 측 인사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친여권 인사들의 총선용 경력 관리를 위해 마구잡이로 직함을 나눠준 것입니다. 균형발전위원장은 바로 그 문제의 균형발전위원장은 송태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계자인 송재호였습니다.
임명된 인사들 중 문희상 의장의 아들 문석규 씨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비 등록하면서 경력 중 하나를 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이라고 적었습니다. 마치 청와대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 홍보한 것입니다. 뚜렷한 활동도 없고 회의도 하지 않는 국민소통특별위원들이 대통령 직속위원회라는 것을 내세워 유권자를 기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입니다. 우리는 선관위에게 이 행위의 위법성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며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혀줍니다. 대한의사협회 또 병원협회 그리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제언들이 있었고 특히 지역사회 감염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특히 중국 우한 지역에서 들어온 많은 중국인 또는 내국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당국에서 검역이라든가 또는 방역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확진으로 판정받은 분들이 그 많은 사회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감염된 분이 확진으로 판정되기 전에 잠복기 중에도 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후군 감염증 환자의 그 감염이 무척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알 수 없는 경로로 내국인에게 직접 그 감염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 내국인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중국에서 그 감염원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확진 환자가 한 명이라도 이제 나타나게 되면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이 되고 우리 국내에 그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을 하는 것에 무엇보다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에서 충분히 방역을 하고 있고 검역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하다가 몇 시간 후에는 또 단계를 높이고 또 그 컨트롤 타워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올리고 그러다가 이제는 군까지 동원하라 이렇게 발표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지금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안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나태하게 행정력을 지금 동원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어찌됐든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에서는 방역과 감염 검역 작업에 헌신의 힘을 다 기울여야 할 것이고 우리 당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는 그 이분이 며칠 전에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서 쿠데타라고 하면서 공수처를 동원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으로 잠시 근무했지만 도대체 공직기강 비서관이 얼마나 위세가 높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자리인지 그 완장값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혀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1급 비서관 자리에 있는 분이 무슨 그 위세가 대단하길래 장관급인 검찰총장의 지시로 자신의 그 업무방해 행위를 기소했고 검사들이 보고하기를 본인 이른바 똑 떨어지는 범죄라서 기소하겠다고 해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진중권 교수의 말에 따르자면 천하의 잡범을 청와대에서 지금 비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자기
가리기 위해서 비서관 검찰을 향해서 쿠데타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곧 출범할 공수처를 동원해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이 정권에 속해 있는 이 비서관 일개 비서관이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기강이 문란해져 있습니다. 공직기강을 직접 감찰해야 될 사람은 바로 공직기강 비서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면서 이 문란해진 청와대의 기강이 마치 진나라 말기에 황관 조고가 설치던 진나라 망조 같은 진나라이거나 또는 명나라 말기 청계제 시절에 그 천하의 간신 황관 위충현을 보거나 또는 중국 청나라 말기로 접어들고 있는 건영제 말기의 천하의 간신 황관 군기대신 화신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 제발 공직기강 똑바로 하고 공직기강 비서관 즉각 내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강이 얼마나 문란해지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비서관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과거에 청와대 비서관들 입이 없다고 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외부에 인터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런 기강이 무너진 청와대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계속 이런 것을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빨리 공직기강 비서관의 입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번 설 명절 민심, 경제 파탄과 민생 파탄,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인 국정 파탄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을 두고 볼 수 없으며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민심이었습니다. 또 다른 민심으로 우리 자유민주 중도 우파 정치 세력들이 대통합을 통하여 반헌법적, 불법적 국정농단을 일삼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달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우파의 대통합은 이 시대 정치인들의 책무이고 통합이 아닌 분열로 가는 정치인들은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민심이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일찌감치 법관 재직 중에 총선 출마를 공언해 온 인물입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커지는 상황에서 판사 개인의 정치적 편향성은 사법부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헌시장처럼 내팽개친 이 전 판사의 영입으로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결국 검찰개혁이라는 허울로 검찰을 학살하는 정부 여당의 사법장악 시즌2가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청와대 법무비서관직이 현직 판사들의 출세 코스로 굳혀진 지 오래인데 이제는 곧바로 여당 의원 신분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새로운 지름길까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여지없이 훼손하는 최근 민주당의 법관 영입 사례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 정권과 민주당은 이 같은 사법장악 시즌2 프로젝트를 즉각 중지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2호인 원종건 씨에 대해서도 미투 의혹이 불거졌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기준부터 다시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 한 커뮤니티에서 원종건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히며 등장한 피해자는 원종건 씨와의 교제 기간 내내 물리적 정신적인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젠더 이슈의 주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여당의 최연소 영입 인재가 터뜨린 성추문에 대하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종건 씨는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피해자를 비롯해 기만당한 국민들께 사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상도 의원입니다. 민주당 영입 인재 2호 원정건 씨의 전 여자친구가 작성한 글이 인터넷에 게재돼서 미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의 페북에 보면은
나에게 눈을 뜨게 해준 원정건이라는 글을 올려뒀다가 미투 인터넷을 달구자 이 글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 미투는 미투끼리 통하는가 봅니다. 이렇게 끼리끼리 통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는 숨기고 감추고 은폐하기에 급급하다는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딸 태국 이주 사유에 대해서 지금 숨기고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딸과 관련된 경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도 국민들께 답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장 공간의 세대주가 며느리인지 또 손자가 국제중학교에 배정되어서 진학이 예정되어 있는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해도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최강욱 비서관 기소 전날 밤 9시부터 10시까지 외부와 통화하고 누구와 통화했는지 또 외부에 나가서 누구하고 만났는지 물어도 답변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중앙지검장인들 국민들께 이 답변을 하겠습니까? 민병도 의원 페북에 글 내렸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모두 숨기고 가리고 은폐하기에 바쁩니다. 청와대에서 1분 1초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금부터라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기소됐습니다. 청와대 관련자에 대한 형사 혐의가 제기되고 하다못해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가게 돼도 청와대는 그를 면직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현직 청와대 직원이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피하고 혹시라도 공정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 뻔뻔한 정권은 그런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 그리고 상식도 없습니다. 청와대가 기소됐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최강욱 비서관을 해임하기 바랍니다. 설 연휴에는 서울 아파트 값이 상당히 소강 상태를 보였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4주 연속 아파트 값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몇 주째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설 이후 시장도 안정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초강력 12.16 대책이 한 달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리한 규제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저는 이런 그 강력한 규제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고 이 서울 부동산 가격, 특히 강남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하는 것은 우리 한국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또 빈부격차 해소를 통한 국민 통합에도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하반기 이후에 다시 이 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하반기부터 다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인데요. 가장 주된 원인은 서울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장을 지낸 오세훈 시장조차 지금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을 부정하니까 집값이 폭등하고 주거 환경이 지금 계속 정체되고 있다. 특히 1, 2인 가구가 살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고밀 개발하게 서울 아파트 공급을 대폭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보수 정권인 60 때 1988년 2월 출범한 노태우 대통령의 6공화국 때도 그때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심각해서 그야말로 국가의 여러 가지 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문희갑 경제개혁원 차관을 경제수석에 임명해서 분당, 일산 등 5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폭등하는 집값을 잡았습니다. 이 덕분에 90년대 내내 주택 가격이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또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도시에 영구 임대주택 20만 호를 건설하는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이 정부는 이 초강력 1216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만족하지 말고 주택거래 허가제 등 이런 위헌적인 발상은 중단하고 서울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여성가족이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들 여러분들이 하셨지만 그 더불어민주당에 참으로 왜곡되어 있는 성의식이 이번에는 그 인재영입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국민들, 특히 여성들께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계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폭로된 간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민주당 영입 인재 2호죠. 그 원종건 씨에 대한 미투 폭로가 터졌는데요. 글쓴이가 폭로한 내용은 전 여자친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차마 말로 옮길 수가 없을 정도의 잔혹한 성적인 피해 사실을 기술했는데요. 원 씨는 교제 당시에 성관계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서 성관계 동영상을 수차례 끊임없이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글쓴이는 그 증거 사진과 메신저의 대화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도 무섭지 않다 이렇게 항변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치가 떨렸으면 이런 항변까지 했을까 사려됩니다. 만약 이 내용들이 정말로 모두 사실이라면 원종건 씨의 그 이중적인 태도는 가히 두려운 수준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종건 씨는 왜냐하면 인재 영입 당시에 뭐라고 발언하셨냐면 페미니즘 이슈가 21대 국회의 숙명이자 시대 정신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중적인 것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폭로한 글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는 이 원종건 씨는 여성을 성놀이개로 밖에는 여기지 않는 아주 이중적이자 파렴치한 그리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데이트 폭력범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성추문과 미투의 폭로의 끝이 어디인가 싶고 그동안 약자를 위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최근에 걸핏하면 여성, 특히 경력 단절녀를 비하하고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비하 발언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에 대해서 절대 정치를 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 라고 피해받은 여성 피해자들이 미투 폭로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성남시 의회 한 의원은 3년간에 걸쳐서 내영녀를 폭행하고 감금한 것이 밝혀져서 국민들이 경악하지 않았습니까? 가히 더불어 미투당이라 불려도 오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번 미투도 더불어민주당의 감성 파리식 그리고 쇼잉 인재 영입이 그 문제를 불러왔다는 것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당으로서 국정에 대한 전문성과 철학은 고려하지 않은 채 얄팍한 감성 파리식 인생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SNS 유명인만 찾다 보니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 아닌가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원종건 씨를 둘러싼 미투 논란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규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영입을 철회하고 국민께 특히 피해자와 여성분들께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 정책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중국에서만 2,80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벌써 4번째 환자까지 나와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자는 공항 입국 과정에서 증상이 확인돼서 사실상 격리된 경우이지만 세 번째, 네 번째 환자는 입국 단계를 무사 통과한 뒤에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증세 발현으로 확진이 이루어져서 현재 공항에서의 1차 검역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벌써 입증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학교 개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개학과 관련해서 개학 연기를 하던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또한 중국인 그 입국 금지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이 50만 명이 넘었지만 이 또한 묵묵부답입니다. 또 청와대가 언론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 우한 폐렴이라고 말하지 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말해달라. 그 이유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 정부가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하지 않나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이 우한 폐렴과 관련된 감염증의 대확산 방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만일에 이에 대해서 실패한다면 이 정부는 큰 책임에서 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7년 5월 17일 김현철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이 됩니다. 당시 32억 원을 받았는데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중수부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탈세 혐의로 구속을 합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엄청난 압력이 있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김기수 총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총장이나 검찰에 대해서 바로 어떤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해 8월 3개월 뒤에 김기수 총장의 후배 기수인 김종구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자 김기수 총장이 임기를 한 달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그로부터 딱 5년 뒤인 2002년 5월 18일 김홍걸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이 됩니다. 36억 7천만 원 수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또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가 구속이 됩니다. 이 책임을 지고 당시 송정호 법무부 장관이 2002년 7월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한 때로부터 약 한 달 뒤에 퇴임을 합니다. 그 퇴임 현장에 제가 바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통령의 아들을 둘이나 구속했으니 호남 출신의 법무부 장관께서 미안한 그런 심정을 표하고 퇴임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뜻밖의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전사이 가도나 싸워 죽는 것은 쉽지만 길을 터주는 것은 안 된다. 동네 부사 송상현 부사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검찰의 독립과 중립은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2003년 대통령의 오른팔 안희정 씨가 구속이 됩니다. 송강수 총장 2년 임기를 채웠습니다. 그 후 이명박 대통령 때 대통령의 형님 이상득 대통령의 친구 이런 분들이 다 현직 대통령 시절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도 검찰총장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검찰이 대통령의 측근 청와대 인사들을 수사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검찰총장의 수족들을 다 자르고 있습니다. 검찰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 역사상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 이 정부는 국민이 무섭지 않은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우리 정말 즐겁기를 바랬던 설명절 당일 저녁이었죠. 예, 7인의 가족들이 모처럼 동해로 이렇게 가족 여행을 가셨습니다. 가자마자 펜션에서 가스 폭발 사고, 무서운 2번의 폭발로 7인 가족 중에 6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즐거워야 할 설날에 웬 봉변입니까?
문재인 정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월호에 대해서 그렇게 반성하고 그렇게 안전한 나라 만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각종 사건 사고 이제 인명이 이제 안전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해 연말 끔찍한 제천 화재 참사 사고 발생했죠. 시내 한복판에서 그것도 2층 스포츠센터 2층 여성 목욕탕에서 20명의 안전자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가운데도 구조대가 출동하는 가운데서도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해서 여자 목욕탕에 있던 20명 전원이 사망한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해양사고도 그해 당년에 또 있었습니다. 영흥도 손창사고로 7명이 사망 실종했었죠. 자, 그러면 첫해 이런 끔찍한 사고가 터졌으면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2018년에 어땠습니까? 연초 되자마자 밀양, 요양원 화재 사고로 68명의 아까운 인명을 잃었습니다. 그해 역시 또 해양사고 또 이어졌습니다. 통영 제1호로 8명이 사망 실종됐었죠. 지난해라고 자유로웠습니까? 2019년에 해외에서지만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로 2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사고 있었죠. 국내에서도 사고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신안에서 6명 사망 실종된 사고, 통영에서 무조건 5명 사망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동해 펜션 사고는 1년여 전쯤에 18년 12월에 비슷한 사고 있었죠. 강릉에 펜션 가스 유출 사고로 3명의 학생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고가 없기로 안전점검 강화했습니다. 분명히 이번 동해 펜션도 안전점검 대상이었고 문제가 지적이 돼서 시정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은 전혀 개선된 게 없었죠. 대한민국의 이게 현실입니다. 말로만 안전이죠. 전혀 현장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입니까?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갈 본산 청와대가 불법행위 사주 본산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야 될 법무부 장관이 정상적인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번 설 명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식탁마다 이게 나라냐? 제발 나라 바로 잡아달라. 저 많이 혼났습니다. 정치인들 똑바로 해라. 왜 야당이 여당 폭정을 못 막고 왜 이렇게 나라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느냐. 이제 반성해야 됩니다. 모두가. 우리가 더 처절하게 또 싸워서 폭정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국민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건 씨가 방금 이제 입장문을 내가지고 민주당 영입 인재 자격을 스스로 반납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를 했네요. 결국 인재인 줄 알았는데 사람으로 인한 재앙, 인재가 된 거네요. 옳은 소리